예, 오늘은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일이라고 하면 뭐 흔히 아시는 것처럼 하드디스크에다가 어떤 저장하는 그런 단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 챕터에서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는데, 메모리는 주소를 통해서 접근하는 그런 그 장치였습니다. 반면에 이 그 파일이라는 거, 이 디스크에 일반적으로 저장되는 이 파일이라는 거는 이름을 통해서 그 접근하는 그러한 그 단위입니다. 그래서 파일이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Named Collection of Related Information. 굉장히 간단하죠. 어떤 관련 정보를 이름을 가지고 저장하는 뭐 이런 거를 파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일은 휘발성의 메모리가 아니라 이 비휘발성의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 같은 데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목적으로만 파일을 쓰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에서는, 특히 이제 리눅스 같은 시스템에서는 장치들도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텐데요. 그 장치들도 관리하기 위해서 파일이라는 그러한 그 이름을 사용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저장 장치들이 뭐 하드디스크 1번, 하드디스크 2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운영체제는 그러한 장치들을 서로 다른 파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파일을 디바이스 스페셜 파일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일반 파일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파일에 대해서 정의되는 연산은 어떤 게 있느냐? 뭐 이미 다 짐작하시는 대로 파일을 생성하는 연산이 있고요. 생성하고 대비되는 연산은 뭘까요?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으면 파일을 지울 수가 있죠. 지우는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일을 리드하거나 라이트하는 연산이 있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연산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해서 이 리포지셔닝을 하는 연산이 있습니다. 뭐 lseek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파일을 읽거나 쓰면 파일이 이제 여러 개의 그 바이트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위치를 읽느냐 쓰느냐를 가리키는 이제 그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파일을 그냥 읽으면 그 파일의 시작 부분부터 읽게 되는데, 이게 한번 읽고 나면은 그 파일의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그 다음 부분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쭉 이제 읽으면은 그 위치 포인터는 그 다음 위치로 자동 이동을 하고, 계속해서 그 파일을 읽으면은 그 위치부터 이제 읽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파일의 시작 부분 또는 현재 위치 포인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부터 읽거나 쓰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파일의 위치를, 현재 접근하고 있는 위치를 수정해주는 그런 연산이 바로 이 리포지션 또는 lseek라는 연산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일에 대한 오픈하고 클로즈라는 연산이 있습니다. 파일의 오픈하고 클로즈는 뭘 하는 거냐? 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파일을 뭐 읽거나 쓰거나 또는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연산이지만, 오픈하고 클로즈는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일단 그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드나 라이트를 하려면 먼저 오픈을 하고 나서 리드나 라이트를 해야 된다.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해서 읽고 쓰고 하는 일을 다 끝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면 파일을 클로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픈하고 클로즈가 왜 굳이 따로 정의가 되어 있느냐? 그거는 뒤에 설명드릴 텐데, 이 오픈의 역할은 그 파일을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내용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드릴 이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메모리로 올려놓는 작업을 우리가 파일의 오픈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에는 그 파일 자체의 내용 말고 그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뭐 음악 파일이다 그러면은 그 음악은 그 파일 자체의 내용이지만 그 파일의 이름이라든지 또는 뭐 그 파일의 그 유형 또는 디스크상에 저장된 위치, 파일 사이즈 이런 것들은 그 파일 자체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것도 같이 관리가 돼야지만 우리가 파일을 관리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그림 파일이다 그러면은 파일의 내용은 그림이지만 파일의 이름이나 또는 그 접근 권한, 뭐 파일이 생성된 시각 이런 것들은 파일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두는 그런 어트리뷰트라는 겁니다. 뭐 어트리뷰트 또는 메타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제 주로 메타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이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은 운영체제에서 이러한 파일을 관리하는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 부분이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은 파일 자체의 내용도 관리해야겠지만 그 파일의 메타데이터도 같이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파일 시스템에 저장할 때 그냥 1차원적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디렉토리라는 걸 둬서 루트 디렉토리부터 계층적으로 저장을 하죠. 대부분의 파일 시스템이 이제 이 디렉토리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보기 편하게 관리상 편의성 등을 생각해서 디렉토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은 파일을 어떻게 저장할지 그리고 그 파일을 어떻게 관리할지 파일의 보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디렉토리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파일 시스템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디렉토리라는 것도 하나의 파일입니다. 그 파일인데 그 파일의 내용이 그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들이 어떤 건지에 해당하는 정보를 그 파일의 내용으로 하는 파일이라는 겁니다. 일반 파일은 어떻습니까? 일반 파일은 음악 파일이다 그러면 음악이 내용이고 메타데이터는 그 파일의 이름이나 뭐 접근 권한 이런 거겠죠. 근데 디렉토리 파일은 그 파일의 메타데이터는 역시 디렉토리 파일의 이름과 디렉토리 파일의 접근 권한 이런 게 메타데이터로 존재할 텐데 디렉토리 파일의 내용은 뭐냐? 디렉토리 파일의 내용이라는 거는 그 디렉토리 밑에 존재하는 파일들이 어떤 건지 그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내용으로 하는 파일이 디렉토리 파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파일의 이름을 포함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메타데이터인데 디렉토리에다가 요 메타데이터를 몽땅 저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의 일부 메타데이터는 디렉토리에다가 직접 저장하고 일부 메타데이터는 다른 곳에다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그 실제 그 파일 시스템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렉토리에 대해서 정의되는 연산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디렉토리 파일에 대해서는 그 디렉토리 밑에 존재하는 파일들이 어떤 건지 그 파일의 목록을 보는 거, 그 다음에 그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을 찾는 거, 그리고 그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드는 거, 그리고 그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을 지우는 거, 이런 것들이 디렉토리에 대해서 정의된 연산이라는 것이죠. 뭐 파일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파일 시스템 전체를 그 탐색하는 이런 것도 이제 디렉토리 파일에 대한 연산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파일 시스템이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될 텐데 우리가 이 디스크라는 게 논리적인 디스크가 있고 또 물리적인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차이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운영체제가 보는 디스크라는 거는 논리적인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적인 디스크를 다른 말로 파티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하나 사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파티션을 나누면 그 각각이 논리적인 디스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하나를 사서 파티션을 나누면 논리적인 디스크 여러 개가 만들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인 디스크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논리적인 디스크 하나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파티션에, 즉 논리적인 디스크에다가 우리가 파일 시스템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 논리적인 디스크를 이 전 챕터에서 배웠던 이 버추얼 메모리 이 스왑 에어리어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의 용도는 크게 파일 시스템 용도, 그리고 이 스왑 에어리어 용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오픈 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오픈이라는 거는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메모리로 올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이 디스크, 이 논리적인 디스크 안에 파일 시스템이 있으면은 그 파일 시스템에 특정 파일의 메타데이터도 저장되어 있고 그 파일의 내용도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근데 메타데이터 중에는 파일의 저장 위치도 있죠. 파일의 저장 위치도 하나의 메타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파일의 메타데이터 중에는 이 파일이 어디 저장되어 있다, 파일의 내용을 가리키는 그런 포인터도 같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 파일을 오픈하게 되면, 그러면 그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메모리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b/c라는 파일을 오픈하게 되면 이 C라는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메모리로 올라오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 경로가 계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오픈을 하라고 하면 이 C라는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를 찾아야겠죠, 디스크에서.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이 보통 루트 디렉토리의 위치는 이제 미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루트 디렉토리부터 경로를 따라 내려가면서 이 C라는 파일의 위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음 페이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이 이제 물리적인 메모리고 이쪽이 논리적인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커널 영역이고 여기가 이제 사용자 메모리 영역이죠. 그래서 사용자 프로그램이 시스템 콜을 할 수가 있죠. 나는 /a 밑에 b라는 파일을 오픈하겠다. 오픈도 지금 시스템 콜입니다. 우리가 그 시스템 콜, read, write, open 이런 것들이 다 그 IO를 하는 시스템 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시스템 콜이니까 CPU 제어권이 운영체제로 넘어가겠죠. 그럼 운영체제 안에는 각 프로세스별로 관리하기 위한 자료 구조가 있고 또 이 전체 프로그램들이 지금 오픈한 파일들이 어떤 건지를 관리하는 글로벌한 테이블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해주면 루트 디렉토리의 메타데이터는 미리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가 이 루트 디렉토리의 메타데이터가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의 메타데이터를 먼저 메모리에 올립니다. 즉 루트를 먼저 오픈하는 거죠. 그러면 메타데이터 가운데에는 뭐가 있다고 했느냐 하면 그 파일의 위치 정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루트의 메타데이터를 열어보면 이 루트 디렉토리의 실제 내용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 디렉토리의 실제 컨텐츠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루트라는 건 디렉토리 파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들의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루트 밑에 지금 이 디렉토리 밑에 A라는 파일이 지금 있는 거죠. 이것도 물론 디렉토리 파일이지만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의 내용에 가면 그 중에 A라는 파일에 메타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A라는 파일에 메타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또 메모리에 올려놓습니다. 뭐 A를 오픈한 거죠. 그러면 A가 이제 메모리에 메타데이터가 올라와 있고 A의 메타데이터 중에는 A의 파일 시스템상의 위치 정보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요거 안에 살펴보니까
A가 디스크 어디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 근데 A라는 파일도 보니까 지금 디렉토리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렉토리 파일에는 그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들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있죠. 지금 B라는 파일이 그 A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이니까 A 안에는 A의 내용 중에는 B라는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또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걸 찾아서 또 메모리에 올려놓습니다. 아까 오픈이라는 거는 그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놓는 작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B라는 파일을 오픈했고, 그리고 B라는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드디어 이 메모리에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 오픈이 끝난 거죠. 오픈이 끝나면 이 친구가 지금 시스템 콜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결과 값을 리턴하게 되는데, 어떤 값을 리턴하느냐, 각 프로세스마다 그 프로세스가 오픈한 파일들에 대한 그 메타데이터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종의 배열 같은 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오픈한 B라는 그 파일의 메타데이터 위치가 여기죠. 그래서 그 친구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이 배열 어딘가에 만들어지고, 이 배열에서 이게 몇 번째 인덱스냐, 그 인덱스가 바로 B라는 파일의 파일 디스크립터가 돼서 그 값을 사용자 프로세스한테 리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친구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 B라는 파일에 대해서 리드 라이트를 하면 도대체 이 B라는 파일이 디스크 어디 있는지를 막 다시 한번 루트 디렉토리부터 따라 내려가면서 찾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B라는 파일의 위치는 B의 메타데이터를 보면은 나와 있죠. 그리고 B의 메타데이터는 이미 메모리에 올라와 있고, 그거의 위치를 지금 파일 디스크립터, FD가 파일 디스크립터인데 그 친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 프로세스는 이제 그 파일 디스크립터 숫자만 가지고, 즉 요 배열의 인덱스죠. 그거만 가지고 이제 리드 라이트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라는 파일에서 뭔가 읽어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해보시면 파일 이름을 리드할 때 아규먼트로 적는 게 아니라 오픈한 다음에 그 파일 디스크립터를 여기다가 적어주게 돼 있습니다. 이 디스크립터를 적고 뭐 얼만큼 읽어오라든지 그런 거를 역시 이 read 시스템 콜에 입력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스템 콜을 한 거니까 다시 CPU가 운영체제한테 넘어가죠. A가 지금 요 디스크립터를 가지는 파일에서 뭘 읽어오라고 했네. 그러면 A의 PCB에 가서 해당 디스크립터에 대응하는 그 파일의 메타데이터 부분을 오픈 파일 테이블에서 따라간 다음에 요 파일에서 뭔가를 읽어오라고 했으니까 요 파일의 위치 정보가 디스크 어디에 있는지를 메타데이터가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 뭐 그냥 읽어오라고 했으니까 뭐 아무 얘기도 없고 그냥 읽어오라고 했으니까 시작 위치부터 읽어올 겁니다. 이 친구가 요청한 용량만큼. 그러니까 그 내용을 메모리로 읽어서 이 프로그램한테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읽어서 사용자 프로그램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가 자신의 메모리 공간 일부에다가 먼저 읽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용자 프로그램한테 그 내용을 카피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리드라는 작업이 끝난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요 내용을 운영체제가 자신의 일부 메모리 영역에 카피해 놓고서 전달한다고 했죠. 만약에 이 프로그램 또는 다른 프로그램이 동일한 파일에 동일한 위치를 요청하면 리드 시스템 콜을 하면 디스크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운영체제가 한번 읽어놓은 게 있죠. 요거를 바로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요게 바로 버퍼 캐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 챕터에서는 버추얼 메모리 시스템에서 페이징 기법에 대해서 배웠고, 이 페이징 기법에서는 이미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페이지에 대해서는
운영체제가 뭔가 그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고 그냥 주소 변환을 하드웨어가 해가지고 바로 접근을 했고요. 페이지 폴트가 났으면 그제서야 이제 CPU가 운영체제한테 넘어와서 운영체제가 수압 영역에서 그 페이지를 읽어오고 이런 작업을 했었죠. 근데 이 파일에 대한 리드 라이트를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역시 버퍼 캐시라는 걸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파일 시스템의 버퍼 캐시는 요청한 내용이 이 버퍼 캐시 안에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운영체제한테 CPU 제어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은 이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메모리에 안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요걸 읽어다가 요 자리에다가 버퍼 캐시에 읽어놨죠. 근데 나중에 이미 메모리에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요청을 해요. 리드 해가지고 B라는 파일에 요 부분을 달라. 그러면 역시 이거는 시스템 콜이기 때문에 CPU 제어권은 무조건 운영체제로 넘어갑니다. 운영체제가 판단하는 거죠. 아, 이게 내가 가져온 게 이미 있네? 그러면 요거를 그냥 전달해 주는 거고 요청한 게 없어요. 그러면 디스크에서 읽어와서 역시 버퍼 캐시에 올려놓고 그거를 카피해서 사용자 프로그램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퍼 캐시라는 파일 시스템의 버퍼 캐시라는 이런 환경에서는 이미 버퍼 캐시의 내용이 있든 없든 간에 시스템 콜을 통해서 CPU가 운영체제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버퍼 캐싱 환경에서는 LRU 알고리즘이나 LFU 알고리즘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정보를 운영체제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전 시간에 페이징 시스템에서 LRU를 못 쓰고 클락 알고리즘을 썼던 이런 것과는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커널이 유지하는 테이블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파일 디스크립터 테이블은 프로세스마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per process 파일 디스크립터 테이블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오픈 파일 테이블은 파일을 오픈했으면 프로세스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픈된 파일의 목록들을 시스템 와이드하게 한꺼번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테이블은 시스템 전체에 하나 존재하는 오픈 파일 테이블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테이블들이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 현재 오픈된 것과 관련된 그 테이블이 글로벌하게 하나 있는 게 있고 프로세스마다 별개로 있는 테이블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 두 개만 보여드렸는데 그 이 구현에 따라서 운영체제 구현에 따라서 이런 테이블이 두 종류가 아니고 세 종류가 있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왜 그러냐면 이 메타데이터가 디스크에 있을 때는 요런 정보만이 메타데이터가 되는데 근데 요거를 일단 메모리로 올려놓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메타데이터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재 이 프로세스가 이 파일의 어느 위치를 접근하고 있다라는 그 오프셋 그거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운영체제가. 근데 그거는 프로그램마다 별도겠죠. 지금 A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이 파일을 오픈했지만 또 다른 프로그램이 또 이 파일을 오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B라는 파일의 메타데이터는 한 카피만 올라와 있겠죠. 즉 시스템 와이드하게 하나만 존재하는데 그 오프셋은 서로 다를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 파일에서 읽고 있는 위치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이 파일에 대해서 읽고 있는 위치가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파일 내에서 어디를 접근하는지 오프셋은 프로세스마다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픈 파일 테이블을 사실은 또 두 개로 나누어서 프로세스와 무관하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요것과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어디를 접근하고 있는지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오프셋을 따로 또 관리하는 그런 테이블을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요 테이블은 그냥 요 메타데이터의 위치만 가리키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하고 합쳐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거는 구현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그 메타데이터가 메모리에 올라오면 각 프로세스별로 필요한 그러한
그 오프셋 같은 정보가 있고 그것과 무관하게 이미 디스크에 적혀 있는 그런 메타데이터가 있다. 그걸 이제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의 그 접근 권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파일의 프로텍션, 파일을 보호하는 것과도 관련이 되는데 우리가 메모리에 대한 프로텍션은 어땠습니까? 메모리에 대한 프로텍션은 뭐 리드 라이트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만 했었죠. 왜냐하면 메모리라는 거는 프로세스마다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혼자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대한 프로텍션은 그 접근 권한이 그 연산이 무엇이냐, 라이트 할 수 있는 페이지냐, 리드만 할 수 있는 페이지냐 이런 식의 프로텍션만 해주면 됐는데 파일에 대한 프로텍션은 이 파일을 여러 사용자 또 여러 프로그램이 같이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은 접근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해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접근 연산이 어떤 게 가능하냐에 해당하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의 프로텍션과 관련해서 이 접근을 권한을 제어하는 방법은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액세스 컨트롤 매트릭스라는 방법입니다. 이게 행렬이죠. 행렬에 그 행과 열이 있는데 여기다가 사용자들하고 파일 이름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각각의 사용자가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있는지, 읽기 권한이 있는가, 쓰기 권한이 있는가, 실행 권한이 있는가, 또는 뭐 아무 권한도 없는가 이런 거를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 사용자가 특정 파일에 대한 접근을 했을 때 권한이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허락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러한 방법은 사실 이 행렬 자체가 굉장히 그 희소 행렬, 스파스 매트릭스 형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접근 파일들은 엄청 많을 텐데 그 중에서 특정 사용자가 그 본인만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파일은 다른 사용자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행렬의 칸을 다 만들면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고 부르는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파일을 주체로 해가지고 그 파일에 대해서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들을 링크드 리스트로 묶어 놓는 겁니다. 즉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ACL은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요 파일에 읽기 권한이 있는 거는 사용자 1, 또 읽기 권한이 있는 건 사용자 2 이렇게만 링크드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사용 권한이 없는 많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 리스트에 연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행렬에 의한 공간 낭비를 막는 방법이고요. 반대로 사용자를 주체로 해가지고 이런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명칭을 capability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즉 capability 리스트는 각각의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 사용자에 대해서 접근 권한이 있는 파일들을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파일 목록을 쭉 연결해 놓은 것이 capability 리스트라는 거죠. 어떤 방법이든 하나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파일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으면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 파일을 따라가면서 그 사용자의 접근 권한이 있는지를 보면 될 것이고요. capability 리스트를 사용했다면 그 지금 요청한 사용자에 대해서 쭉 따라가면서 지금 요청한 파일에 접근 권한이 있는지를 보면 될 겁니다. 어쨌든 뭐 이런 방법을 써서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모든 파일의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너무 이 부가적인 오버헤드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운영 체제에서는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루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파일의 접근 권한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 그루핑이라는 방법은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그 접근 권한을 다루는 게 아니라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사용자 그룹을 3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파일의 소유주에 대해서 접근 권한이 read, write, execution 어떤 권한이 있는지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사용자와 동일 그룹에 속한 사용자들에 대해서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표시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전체 외부 사용자들에 대해서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이 있는지를 표시하고, 그래서 이런 그룹핑 방법을 쓰게 되면 파일 하나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나타내기 위해서 총 9개의 비트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의 소유주에 대해서 read, write 실행 권한이 있으면 그 자리에 1, 권한이 없으면 0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이 사용자와 동일 그룹에 속한 사용자에 대해서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이 있는지를 또 표시하고, 어더에 대해서 표시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굉장히 효율적이죠.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이 단 9개의 비트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블로그 같은 걸 하더라도 처음에는 블로그를 본인의 권한, 그 다음에 외부 공개 이렇게 나눠 놓았지만 최근에는 보면 다 본인의 권한과 전체 공개와 그리고 어떤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공개하는 이런 옵션으로 나누어 놓고 있죠. 이게 뭐 최근에만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그 유닉스가 구현될 때부터 이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이 패스워드를 걸어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패스워드 거는 거는 로그인 할 때 패스워드 뭐 이런 걸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기서는 모든 파일에 대해서 패스워드를 통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또는 디렉토리에 대해서 패스워드를 걸고 그 디렉토리를 접근하려면 이제 패스워드를 주어지만 접근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접근 권한이 읽기 쓰기 실행이 있기 때문에 접근 권한별로 또 패스워드를 따로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럼 패스워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패스워드라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죠. 패스워드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이거를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디다가 손으로 써놓으면 관리를 잘못하면 누가 또 가져다가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일반적으로는 그룹핑이라는 방법을 쓴다. 예, 그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하나의 물리적인 디스크를 파티셔닝을 통해서 여러 개의 논리적인 디스크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논리적인 디스크에는 이렇게 파일 시스템을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루트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운영 체제에 대해서 이 파일 시스템 하나가 이제 접근이 가능한데, 만약에 다른 파티션에 설치되어 있는 파일 시스템을 접근해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거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운팅이라는 연산이 있습니다. 이 마운팅이라는 거는 이 루트 파일 시스템의 특정 디렉토리 이름에다가 또 다른 파티션에 있는 파일 시스템을 갖다가 마운트를 해주면, 그러면 그 마운트된 디렉토리를 접근하게 되면 또 다른 파일 시스템의 루트 디렉토리를 접근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즉, 이 친구가 고스란히 루트가 이 자리에 와서 붙어 있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그 파일 시스템에, 서로 다른 파티션에 존재하는 파일 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파일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일을 접근하는 방법은 순차 접근하고 직접 접근,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접근은 다른 말로 임의 접근 뭐 이런 식으로도 부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쓰던 카세트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는 순차 접근만 가능했죠. 제가 여러분들 카세트 테이프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아주 인기 가수의 노래를 듣고 싶으면 그 친구의 카세트 테이프 앨범을 사서 들었죠. 근데 뭐 전부 다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첫 번째 곡만 인기 있다 그러면 그 노래를 듣고 나서 다시 듣고 싶으면은 테이프를
되감아야 되죠. 이게 이제 순차 접근입니다. 반면에 요즘은 직접 접근이 가능한 매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 뭐 되감거나 이런 일은 별로 안 하실 겁니다. LP판도 요즘 별로 이제 쓰지 않는데, 레코드판, 또 뭐 CD,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이 전부 직접 접근이 가능한 매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직접 접근이 가능한 매체에서는 특정 위치를 접근한 다음에 다른 위치를 접근하는 게 이제 바로 가능합니다. 이 순차 접근과 직접 접근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A, B, C라는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데 A를 보고 내가 C를 보고 싶다. 그러면 B를 반드시 접근해야지만 C를 볼 수 있는, 그게 순차 접근이죠. 근데 A, B, C 순서로 저장되어 있는데 A를 본 다음에 B는 그냥 건너뛰고 C를 바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직접 접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매체에 따라서도 직접 접근이 되는 매체가 있고 안 되는 매체가 있지만, 아무리 직접 접근이 되는 매체라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차 접근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요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궁금하시죠?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